안녕하세요. 수다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밤이죠.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어제 빨간불을 보이던 양시장, 오늘은 또 파란불로 하락 반전했는데요.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이 방향성에서 우리는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눈을 키워야 할 텐데, 바로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이 그런 숲을 보는 정보를 나눠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잠깐 알아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하면서 3020선으로 밀렸습니다. 전일 대비 0.77% 하락한 3025.49에 거래를 마쳤네요.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의 순매도로 전일 대비 0.28% 하락한 1008.95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런 파란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또 다음 장을 기다리면서 그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돌직구 타임의 주인공이시죠? MTNW 김기수 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방송과 함께 또 방송 후에서 계속해서 김기수 위원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라톡을 통해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바로 찍어서 보시면 연결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디테일한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노란톡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님과 함께 주식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주식 격언 한마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위원님 어떨까요, 오늘 장? 네, 뭐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거래소에서는 조선업종 정도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메타버스나 또 문화 콘텐츠 이쪽의 강세,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앵커님 지금 올려드리는 네. 이 사진 한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떤 뭐예요? 동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시청자 일인지. 여러분들도 네. 이제 뒷모습만 보이는 동물입니다. 네. 자, 이제 이게 귀엽긴 한데. 코끼리예요. 아, 코끼리. 네. 이제 네.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네. 이 코끼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진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만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함몰돼서 큰 시장의 움직임을 잘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 모르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섹터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제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올라가다가 또 조종을 받게 되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세를 내다가 경제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뉴스가 증폭될 때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항상 시세의 뒤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끼리 엉덩이를 보고 저는 이게 뭘까 했는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이드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제 오프닝 멘트랑도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전체적인 주식장을 보는 눈을 먼저 키워야 그 다음부터 이제 재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바로 라떼는 말이야 시간을 따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떼 한잔 하면서 이 김기수의 라떼는 마리아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궁금해졌는데요. 자, 과거 어떤 시장을 지금 또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일단 이제 그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지만 네. 파월이 사실은 변심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왔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그죠? 그보다는 오히려 리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요걸 한번 도표로 보도록 합니다. 네. 공급 제약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오, 높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공급망 차질이나 물류난,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BDI 지수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오는 오, 부분이고 네. 물론 이렇게 지금 다 완전히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는 있겠지만 네. 가장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국채 금리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에도 네. 테이퍼링 그때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하면서 네. 금리 발작이 있었던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보면 18%까지 급락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관련돼서 완충된 이야기를 계속을 해냈고 사실 지금 이게 2013년 그래프인데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이 10년 국채 금리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갔다가 네. 테이퍼링 한다고 나서는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11월 3일 날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이제 스케줄을 정확하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네. 오히려 국채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유럽의 국채 금리도 그리고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일정 정도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을 했었던 거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압박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죠. 헝다발 중국 불확실성도 점차 완화 기대한다. 물론 내일 모레 30일 날 10월 30일 날 이자를 달러 채권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또 고비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헝다그룹 말고도 지금 미국 부동산 기업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중국의 이 부동산 기업이 한 10만 개가 있는데 네. 그죠? 평균 부채 비율이 430%가 넘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몇 개 기업들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뉴스로 어제 나왔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이런 이제 우려 이거를 빨리 중국 정부가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회장인 네. 헝다그룹 회장인 네네. 개인 사적 재산을 가지고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가만히 냅두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데 빅테크 규제 연내 마무리를 시사한 부분이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11월 초에 공산당 19기 6중 전회가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나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다. 그죠? 그 집권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경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3분기 GDP 안 좋았다. 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전련난 이슈 이렇게 흐름 보게 되면 네. 이 석탄 재고 일수를 보면 되죠. 지금 석탄 재고 일수를 보게 되면 네. 조금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가장 정점 전력난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부분도 사실 2014년에 그렇게 급락했었던 부분 요번에도 이제 이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주택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네.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11월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국 시진핑 3기 틀을 마련하고 나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지급진비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일정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경기 민감 섹터는 되도록이면 비중을 늘리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린 게 네. 중국 경기 자체가 그죠? 공동부의라는 시진핑이 공동부의라는 정책을 사용하면서 분배와 연관된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고성장을 이뤄내는 부분은 쉽지가 않다. 그것은 이제 경기 부분에 있어서의 네. 관련 섹터 부분들은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네. 자, 이제 거기에서 그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은 대부분 뭐 이게 올라가고 있나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흐름들로 바라보게 되면 네. 이 선진국 증시는 아주 탄탄하고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나 그리고 동남아,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델타 변이를 통해서 동남아 부분이 이 공급망 차질을 이뤄냈었던 부분, 그쪽만 안 좋았고, 네. 이제 델타 변이가 감소되는 흐름들이 진행되면 서서히 나아질 수는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 시장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도 여러분들, 그저께도 여러분들이 이 경제방송에서 뉴스에서 가장 아침에 많이 들었던 뉴스는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기대 만땅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접하면 네. 비실비실하고 아이고, 특정 그죠. 섹터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올해로 보게 되면 네. 올해 하락률로 항생지수가 가장 크죠. 그죠? 네.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12.2% 하락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하락률이. 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복원되고 있는데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이런 시장들은 다 대부분 90% 100% 복원을 하고 신고점을 경신하러 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 네. 시장만 유독 왜 그럴까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이유가 네. 자원 부국.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하는 흐름들을 네.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 인도네시아나 네. 인도 뭐 인도? 이런 나라들 네. 포함해서 네. 그쪽 관련 부분들은 세고 또 미국의 공급망 체인에 연결돼 있는 쪽은 센데 네. 중국 쪽에 놓여져 있는 중국 공급망과 연결돼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만, 그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이쪽이 다 약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야 미국 시장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 올라가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죠? 우리 여건이 있는 거고 펀더멘털 여건이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의 80%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간재의 80% 정도를 수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격 정가력이 낮아지면 결국 기업의 이익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네. 22개국 중 꼴찌는 다행히 아니다라는 거에 꼴찌는 유의한 아닌데. 삼아야 되나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네. 그죠? 헝다그룹을 포함한 부분에 중국이나 홍콩이 약세인 건 뭐 그렇다 쳐도 네. 어떻게 꼴찌에서 두 번째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게요. 예. 그런데 네. 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먼저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에다 떡하니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 부동산 때문에 옥죄고 대출 규제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매물, 대기.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놓여 있다 보니까 네. 허덕허덕거리는 거죠. 그죠? 자, 꼴찌 아닌 꼴찌인 사실은 꼴찌죠. 그죠? 네.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이제 섹터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비중이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가 네. 시가총액이 약 500조, 지금 500조 이하지만 그쵸. 그런데 네. 올해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약 19조를 매도했어요. 정말 많이 매도했네요. 예. 그런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 사실 연초만 해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저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런데 그 이후 6월부터 5월 초부터는 저는 반도체는 보지도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사실 3분기 동남아 델타 변이로 메모리의 IT 부품 업체의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네. 완성품 업체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가 증가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증가. 관련 부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망이 해소돼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램 가격이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좋게 나왔는데 2% 올랐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의 실적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놓여져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출 중심 경제 구조, 네. 원자재값 급등, 네. 그죠? 최근 1년간 유가가 120% 급등했고, 구리 49%, 네. 아이언 40%. 이거 대부분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네. 그죠? 당연히 그 부분이 어디 기업에게 비용으로 전가됐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이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대주주 요건 이런 수급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꼴찌 아닌 꼴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인이고, 이건 네. 이제 단기간에 흘러갈 부분이 흘러내릴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자, 외국인 유가 증권 시장 내에서 보유 비중이 네. 1월 11일 날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3,266포인트를 찍으면서 네. 삼성전자와 LG화학 그리고 현대차로 대변되는 대형주가 고점을 찍었던 날이거든요. 네. 그때 37% 외국인 보유 비중,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32%대로 내려와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더 현격하게 줄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는데, 네. 여러분들 같으면 외국인들이 아까 수급적으로 우리나라만이 놓여져 있는 안 좋은 부분, 네. 이런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올라가면서 매수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보게 되면 네. 지금 정체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4분기, 지금 분기별로 보게 되면 3분기가 고점을 찍고 4분기가 좀 내려오고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벌써 2, 4분기부터 경기 민감 섹터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런 수치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고객 예탁금은 뭡니까? 정체돼 있어요. 네. 그죠? 68조 내외에서 정체됐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 공모하느라 또 한 4, 네. 5조 빠졌던데. 네네네. 그죠? 그거 정체돼 있고. 네. 신용잔고는 23조 내외에서 그대로고. 네. 조금 빠지긴 했어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양도세 회피와 관련된 부분.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환율이 막 올라갈 때 1,200원 올라갈 때 제가 장기 고점에 걸렸다. 네. 그죠?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와가지고 이게 이제 일봉의 추세거든요. 네. 저기는 월봉이고 네. 일봉의 추세에 월봉. 내려와서 네. 오늘 1,170원까지 이제 어제 그림이지만 네. 올라왔습니다. 1,170원까지. 그러면 1,200원 갔다가 1,170원 정도 내려왔으면 외국인들이 복귀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매수가 뭐예요? 아주 요만큼. 오늘은 또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매도를 했죠.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이 지금 시장에 별로 안 좋은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라떼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의 이슈를 좀 다뤄주셨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급한 불을 끄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부흥을 다시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꼴찌 아닌 꼴찌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그러기다가 또 원달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가져가야 될지, 시장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과거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점검을 봤으니까 현재 시장 이슈도 한번 다뤄봐야겠죠? 바로바로 돌직구 시장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자, 이제 올라간 섹터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자, 사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누리호. 그죠? 누리호. 시간에 6시까지는 네. 성공이었는데 네. 그죠? 6시 이후에는 실패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의 난관이라고 평가받던 로켓단 분리라든지 두 차례의 엔진 점화 및 페어링과 유성 분리까지 성공하고 목표 궤도인 700km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었던 부분보다 네. 양호한 흐름을 네. 보여줬는데 마지막 모형 위성을 안착시키지 못한 부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이번 발사의 목적이었었던 부분은 충분히 완성을 했는데 기술력을, 발사체 기술력을 검증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시간에 막 급등했었던 그 개인들 수급이 이제 이 반의
성공, 반의 실패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굳이 자료를 정리해서 왔는데 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1단 분리해서 2단 분리, 페어링 분리해서 했던 건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고 네.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부분은 순수 국내 기업 기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설계, 제작, 시험, 운영 전 과정을 그리고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발사한 7번째 국가이고 7번째. 그리고 앞으로 네. 내년 5월에 또 2차 발사, 2027년까지 4차례, 그리고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 대한 발사를 할 거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이 뭐 아주 쉽습니까? 그죠?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듯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거라면 네. 1조 9,500억인가 들었대죠. 이번 발사하는데.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기술력을 그죠? 대한민국 발사체의 부분에서 75톤급 엔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뭐 초소형 SAR 위성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 한국 항공우주가 총체적인 조립을 했고 그 관련 기업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우주 발사체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프랑스 네. 6개국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네. 근데 우리나라 위성 쪽에 조금 뭐 이렇게 뭐 이 기사 내용들 보게 되면 그 모형 위성이 8,700km 그 날아가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나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자체 기술. 1차 시험의 성공 확률은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투자가분들은 너무 냉정하게 지금 이 우주항공 관련 방산업체들에게 네.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이번 주까지 충분히 지난주 이 반의 실패, 반의 성공에 대한 대가의 가격 조정이라면 이제부터는 좀 매수해도 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우주시대의 시작점 주요 참여 업체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 X와 협업을 해서 네. 총조립한 부분이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요 엔진 그리고 자회사 스트레가이와 협업했고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이 넥스원. 위성 송수신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반의 실패고 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파장되어서 확대돼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 기술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네. 측면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가 8, 9, 10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죠? 그 이야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데 테슬라가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자,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상당히 증가하는 도표 흐름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2, 4분기에 판매 부분으로 보게 되면 3분기에 24만 1,000대를 판매했는데 네. 4분기에는 27만 대를 예상하고 올해 총 90만 대 판매 예상을 하고 네. 내년에는 최소 150만 대 거의 더블 정도의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테슬라가 이 LFP 배터리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화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인데 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락을 하고 지금 제정신 차리고 있는 중인데 네. 여하튼 2차 전지 소재 쪽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네. 두 가지 종류가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지요. 네.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LFP,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NCM, NCA
이런 부분이죠.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NCM, NCA 이 3원계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더 길고 에너지가 밀도가 더 높고 네. 한 부분에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 LFP 중국계 배터리 부분은 값싼 장점이 있고 네. 대신에 주행거리는 한 400km 내외. 네. 자, 여기에서 왜 그러면 테슬라가 LFP 배터리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느냐. 네.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LFP 배터리는 네. 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철. 원자재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철이죠, 사실. 맞아요. 그죠? 네. 가격도 싸고 네. 상대적으로. 반면에 NCM, NCA는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쪽은 가격이 원체 비싸고 코발트나 망간 같은 경우에는 네. 자원이 그렇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그죠? 배터리가 엄청나게 사용되는 시대로 갈 거거든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정도로 그래서 LNF니 에코프로비엠이니 포스코케미칼이니 뭐 엄청나게 2023년, 2025년 막 증설 막 이야기 나오면서 그 정도로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배터리 수요는 엄청나다. 네. 그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장성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코발트나 망간의 가격이 그렇게 증가하게 되면 코발트나 망간의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 부담이 생길 거고 네. 그 가격 부담이 생기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 3원계 배터리 회사들이 이 커버를 할 거냐? 그 소재 가격을 낮춰야 되냐? 그죠? 아니면 이 코발트나 망간의 비중을 더 현격하게 줄이거나 이런 것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우리 완성셀 업체들이 LFP 쪽으로 가야 되는데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한테 질 가능성이 높죠. 네. 중국은 이렇게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앵커님이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 네. 키로수 한 4,500km면 가죠. 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차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LFP 배터리를 써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서 틀리겠죠. 고급차 이런 네. 쪽 부분에 있어서는 NCM, NCA의 수요는 지속될 거고 반면에 보편적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LFP 쪽. 이래서 테슬라가 그죠? 먼저 치고 나가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네. 갖고 온 불러줄 거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전략적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대응 부분을 네. 우리 완성셀이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이 LFP 배터리뿐만 철에 기반으로 한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나트륨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더 싸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향후에 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지는 계속해서 워칭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쪽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조정은 네. 일정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지금 조정 라인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라온 거에서 한번 울고 싶은 해 빰 맞은 격에 조정 라인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누리호 발사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반은 아쉽고 반은 성공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너무 냉정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고요. 또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총 1조를 돌파하면서 놀라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철을 기반으로 하는 LFP 배터리의 확대가 모멘텀이 지속되기 때문에 2차 관련 배터리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그런 또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꼭 종목을 찝어주시진 않지만 여기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섹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로 김기수 위원님의 본격적인 돌직구 강의 잠시 후에 시작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곧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좀 안타깝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특정 섹터만 강세를 보이는 부분, 그 이유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고 있는 섹터는 어떤 부분이냐. 결국 그 섹터가 강세를 보이려면 돈이 몰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ETF 쪽으로 돈이 몰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10월 5일 글로벌 증시 상승 전환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의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ETF에서의 자금의 유출입 강도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 쪽 부분에 있어서는 유입의 강도가 강한 반면에 그죠? 경기 민감주나 그리고 부동산이나 디지털, 반도체 이런 쪽에는 오히려 유출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TF 수익률 상하이 10개 종목 부분을 바라보더라도 사이버 보안, 그리고 우라늄, 수소, 그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인 반면에 그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이는 부분.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이야기의 골자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구조적 성장 섹터라는 겁니다. 그 구조적 성장 sek터가 물론 미국 시장에서 미 국채 금리의 상승,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해서 은행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테슬라가 신고가 경신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신고가 경신했다. 그죠? 그리고 그저께 이틀 동안 페이스북이 떨어졌죠. 그죠? 근데 페이스북이 떨어진 부분은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유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흐름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이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 정도를 더 채용하고 그런 가운데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북 자체는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하는 대상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도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을 염두에 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요 체크포인트의 흐름 부분을 몇 가지 짚어봐야 되는데 22 통화정책 회의가 28일 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네들도 그죠? 긴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또 미국의 3,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물론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GDP가 안 좋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법안, 그죠?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 1조, 그리고 원체 당초 계획이었었던 3조 5천억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회복지 포함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 이 갈등, 공화당의 반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1조 8천억에서 9천억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흐름으로 명분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0월 달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30일과 31일 G20 정상회의가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차기 연준의장, 11월 초 부분에서 다시 11월, 12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G20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결정되는데 원래는 이제 다 모여서 정상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일본이나 러시아, 멕시코 이쪽은 직접 참여가 아닌 화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뭐니 중요한 건 중국 시진핑하고 그죠? 바이든하고 만나느냐, 이게 만나야 싸우고 치고받더라든 아니면 화해를 하든 할 건데, 그죠? 중국이 시진핑 총리 역시
직접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게 참석이 돼서 서로 이 갈등 부분이 조화가 돼야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텐데 이 부분도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에서 논의될 부분 중에 보게 되면 최저 법인세와 디지털세 이거 뭐 화두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중앙은행 및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통과가 되는 쪽 라인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발생한 에너지 가격 문제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 그리고 탄소 저감 정책 등의 내용이 이번 정상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COP26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매번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자금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던 그죠? 개인 자금 엄청나게 들어오던 지난 2020년 3월 그죠?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개인 자금이 들어왔고 그 속에서 올해도 작년에 개인들이 47조를 샀다면 올해 73조를 매수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더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그죠? 대출 규제에 이런 부분들, 그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개인 유동성이 위축이 됐고 고객 예탁금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섹터 전반 부분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올라가려면 누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물밀듯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뒷짐지고 안 들어오고 기관 역시 뭐예요? 개인들 가만히 있으면 올해 초에 매수됐었던 거 쏠랑쏠랑 매도할 거 11월 달에 대주주 요건과 걸리는 매물도 나올 거라는 거 아니까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을 세게 치고 올라가서 사러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분은 제한된 돈에서 한쪽이 뜨면 한쪽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sek터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거죠. 사실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광의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 태양광, 풍력은 좀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쪽 라인이나 수소 쪽 라인은 수소 산업과 함께 가격이 급등했었던 부분이었죠. 이 에너지 쪽에서 그런데 테슬라 쪽에서 한번 맞고 그런 가운데에서 원자력 발전, SMR, 소형 모듈화 원자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섹터가 싹 올라오는 흐름 이런 에너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원전 쪽으로 일정 정도 간 부분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주항공은 아까 누리호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부분. 이게 이제 지금 쉬고 있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다. 그러면 지금 가장 핫한 섹터는 메타버스. 그죠? 그리고 K-팝, 그리고 K-콘텐츠 드라마, 그리고 게임. 그죠? 대처 불가능한 토큰.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유메이드를 비롯해서 막 따라가잖아요.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까지. 그죠?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을 기반으로 한 은행. 그리고 제일 못한 애들이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섹터와 제약 바이오. 그죠? 산업재 소재를 빌미있다. 오늘 그래도 조선주가 LNG선 수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줘서 얼굴 면목은 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한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렸었죠. 그죠? XR, 확산 현실의 메타버스. 이것이 인터넷 혁명 부분에 있어서의 198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의 핵심의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혁명의 우리가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AR 그리고 혼합현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이 XR 확산현실 시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엔터나 미디어 이 플랫폼 경계가 무너지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엔터, 미디어 이쪽이 다 뭡니까? 메타버스와 연계된 부분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13일 날, 10월 13일 날 그 ETF 4종 나왔었던 부분, 그 부분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맥스트, 알체라 이 조그만 종목들 거기에 또 연계돼서 문화 콘텐츠.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무슨 거냐면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은 사실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 오늘 쇼박스나 그리고 덱스터
엄청 날랐죠. 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부담권에 왔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모두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지만 뉴스는 항상 뒤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그쪽을 공략해서 이번 주 라인 부분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들어가는 것은 다소 부담이지요. 그죠? 가격 진입 지역이 아닌 부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터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뭐 유드 코로나 수혜 그리고 이 아까 이야기한 전반적인 미디어나 케이팝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수혜 흐름을 갖고 가고 있지만 실적이 그죠? 그나마 실적이 되는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 큰 종목 부분들 사실 메타버스 쪽에도 그 4개, 4개 이 메타버스 ETF에 속해 있는 쪽은 카카오나 네이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LG 이노텍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하이보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SM,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큰 종목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조그만 종목을 막 하시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작은 종목 그래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실적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밑받침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흐름 돈이 몰린다고 해서 지금 일주일 새 1천억이 메타버스 ETF로 들어와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전부 다 급등을 했죠. 그런데 뒤늦게 들어가서 조정, 단기 조정에 걸리게 되면 또 뭐예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였었던 그 구조적 성장 섹터 내에서 그죠? 이쪽에 지금 어느 지점이냐? 1차 상승하고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냐? 아니면 이 섹터 라인 부분에서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에너지 쪽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소재와 친환경 에너지 쪽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 이쪽이 쉬는 가운데에서 원전이 올라갔던 부분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 그 이야기가 주요 원자재 최근 1개월 수익률 보게 되면 석탄과 천연가스가 27%, 24% 급등했잖아요. 이러니까 유럽 부분에 있어서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 프랑스하고 영국이 먼저 선수치면서 원전을 사실은 그네들은 점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기로 했었던 나라들인데 그죠? 그것이 아니겠다. 풍력 바람 안 부니까 안 돌아가네. 그죠? 저장 능력이 부족하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부분. 그래서 아까 보셨었던 미국의 ETF 관련 부분에 있어서 원전의 필수적인 요소, 그 우라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 관련 ETF도 엄청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죠. 자, COP26을 앞두고 원자력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 쪽에서 이 원자력이, 그죠?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부분에서 이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 그죠? 수소는 그렇다 쳐도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 부분들은, 그죠? 원전이 포함되지 않으면 더 확대, 규모가 커질 수 있었는데 원전이 포함되게 되면 그죠? 풍력이나 이 풍력, 수력 그리고 이 태양광 이런 쪽이 다소 위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 그 회의에서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다시 수소나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이 시세를 낼 거고 원전이 포함이 된다면 그죠? 그쪽은 다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인 조정을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내용 중에서 발전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을 보면 탄소 배출량이 중요하겠죠. 친환경으로 가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실제 풍력이 32, 킬로와트 시당 32, 수력 13. 그러니까 수력이 가장 친환경적이죠. 그런데 원자력도 57밖에 안 됩니다. 그죠? 태양광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포함하면 태양광 쪽 라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쪽이 다소 이 시세를 못 내고 원전이 올라가니까 그런 이슈들 때문에 15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을 새로운 발전원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국 정책 시행으로
글로벌 주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 뭐 이 부분은 많이 올라갔다. 우리나라도 뭐야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탑픽은 뭡니까? 한전기술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30년 수소차 88만 대 보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부분 이때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좀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너무 높였다. 원전의 비중을 너무 줄였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전기차로 가는 시대 그 부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가운데에 수소차 이 부분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죠. 연평균 41% 고성장이 예상되는 수소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지금 가질 부분이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서서히 매수를 담아야 되는 부분이다. 국내 2030년 국내 자동차 연료별 누적 대수를 보게 되면 2030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2030년으로 가면 이 내연기관차 비중은 그래도 2030년까지는 크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이 이제 확대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보조금 정책을 지속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아까 2차 전지도 그죠? 리튬이온 체계에 있어서 이 LFP 배터리 체계와 삼원계 배터리 체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도 어느 쪽이 나으느냐 그죠? 표준화 이 부분이 없이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지금 초기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는 초기 수소 생태계 역시 그죠? 이 기술의 변화 어떤 게 더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죠? 기존 주력 기술의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라고 해서 그냥 수소한다고 막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자, 예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연료전지 시스템도 더 높은 효율의 시스템 개발로 빠르게 점유율이 낮아지는 중이고 생태계별로 불필요한 부품의 제거 비용 저감을 위한 소재 변경 이런 투자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방향을 계속 체크해야 하고 그리고 대체 및 제거 가능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 발표 시 적용 생태계가 가장 많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최소화 전략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수소 저장적 부분을 포커스로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수소 생태계 핵심 소재여야 되고 그리고 높은 기술의 진입 장벽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 변경이 없을 수 있는 부품, 그죠? 그리고 적용 생태계가 다양한 부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자, 수소 저장 용기에 있어서는 지금은 기체와 액체 수소 용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체 수소 저장 핵심 소재는 수소 연료 탱크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중요하죠. 그죠? 탄소 섬유.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와 우리나라의 효성 첨단 소재. 그죠? 그리고 이 뭡니까? PMFC에서 불 속의 멤브레인 막 자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 상하프로테커.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 효성 첨단 세제는 제가 작년에 15만 원부터 계속해서 매수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7만 원 라인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올라갈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글로벌 탄소 선비의 캐파시티를 보게 되면 도레이 첨단 소재와 그리고 효성 부분인데 효성 첨단 소재가 올라올 수 있는 그 흐름 부분의 가장 기본 부분은 그만큼의 경쟁력 그죠? 기술 경쟁력 그것이 이익으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만 원 이하 쪽 들어오게 되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 상하프론테크나 또 수소 저장용 탱크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암모니아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 롯데정밀화 이런 쪽 라인 부분들도 차근차근히 급하지 않게 그죠? 이후 COP26 이후를 대비한 준비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K-팝, 거기에다가 지금 원자재부터 수소차 관련 여러 가지 이슈까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잠시 후 6시 40분부터 김기수 위원님과 함께하는 무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게 디커플링 장세에서 이게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죠? 2020년과 다른 흐름 부분이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디커플링 증시 해법과 관련된 부분을 섹터별로 일정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무료 방송 주제는 디커플링 증시의 해법입니다. 자, 잠시 후 6시 40분부터 어떻게 들어오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검색 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김기수 어드바이저의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주제로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시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톡과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궁금증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열심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